정대훈의 세상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집은 늘 따뜻했고 활기가 넘쳤다. 5살 아들 민우가 거실에 베개로 성을 쌓으면 성공한 펀드 매니저인 남편 한재혁은 기꺼이 그 성을 공격하는 괴물 역할을 맡아주었다. 다운은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왕처럼 웃었다. 그들의 행복한 그림에는 젊고 상냥한 부모 윤서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우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고 대운을 친언니처럼 따랐다. 대운은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나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행운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언니, 오늘 저녁 반찬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무슨, 그냥 사랑을 듬뿍 넣은 거지.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진짜 가족처럼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우는 한때 대학로에서 가장 주목받던 천재적인 연극 연출가였다. 그녀는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배우들의 감정을 조율하여 무대 위에 완벽한 세계를 창조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 재혁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아들 민우를 낳으면서 자신의 모든 경력을 기꺼이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제 무대 대신 가정을 연출하는 연출가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본능은 일상 곳곳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고는 했다. 주말, 그녀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동화 구연 봉사를 했다. 그래서 아기 돼지는 늑대를 물리치기 위해 아주 똑똑한 꾀를 내었답니다. 그녀가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목소리 톤과 표정, 그리고 작은 손짓 하나로 모든 등장인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감정을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자유자재로 움직였다. 그녀는 최고의 이야기꾼이었다. 한 친구가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도 그녀의 조언은 남달랐다. 그 상사를 그냥 미워만 하지 말고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해봐. 그 사람의 행동 동기가 뭘까 아마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나 불안감이겠지. 다음에는 그 사람의 대사에 그냥 반응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봐. 그 사람에게 존경받는 선배라는 역할을 주는 거야. 그녀의 조언은 마치 한 편의 연극 지침서 같았다. 그녀의 서재 책장에는 육아서적과 요리책들 사이에 체호프와 입센,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희곡집들이 닳도록 꽂혀 있었다. 그녀가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다는 작은 흔적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재혁이 그녀에게 말했다. 여보, 나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에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잡혔어. 앞으로 수요일에는 좀 늦을 것 같아. 며칠 뒤 부모 윤서도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제가 자기 개발을 위해 일본어 학원을 끊었는데 마침 매주 수요일 오후네요. 그날은 조금 일찍 퇴근해도 괜찮을까요? 대우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럼 당연하지. 두 사람 다 열심히 사는 모습 정말 보기 좋다. 내 걱정은 말고 편하게 다녀와. 그녀는 자신의 그 따뜻한 배려가 두 사람에게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셈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의 행복한 세상은 그렇게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거짓말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지탱되고 있었다. 그날 밤 잠든 아들 민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우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모든 것이 완벽해. 그녀의 완벽한 세상이 매주 수요일 오후 그녀가 모르는 호텔의 한 방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그녀 혼자만 모르고 있었다. 몇 주 후 수요일 오후, 그날은 정다은의 완벽했던 세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날이었다. 남편 재혁은 중요한 고객 미팅을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보모 윤서 역시 일본어 학원 수업이 있다며 오후에 자리를 비웠다. 태우는 아들 민우와 함께 평범하고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 대학 시절 연극 동료였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태훈아, 나 지금 시내 호텔에 와 있는데 잠깐 얼굴이라도 볼까? 태훈은 흔쾌히 약속을 잡았다. 그녀는 민우를 잠시 친정에 맡기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시내의 한 최고급 호텔 로비로 향했다. 하지만 친구에게 급한 일이 생겨 약속은 갑자기 취소되었다. 혼자 남겨진 대우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여유를 즐기기로 했다. 그녀는 로비의 카페에 앉아 커피를 시키고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출가적인 시선은 로비라는 작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사람들의 소소한 드라마들을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가 커피잔을 들고 무심코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보았을 때였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남편 한재혁, 그리고 아들의 부모 윤서.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재혁의 팔은 아주 자연스럽게 윤서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윤서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잠시 기대며 애교 섞인 웃음을 지었다. 그 순간 태은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재혁 씨 미팅이 이 호텔이었나? 윤서의 학원이 이 근처였나? 그래서 우연히 마주친 거겠지. 그녀의 이성은 필사적으로 이성적인 해명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 사람의 몸짓 언어와 감정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연출가의 본능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 두 사람의 몸짓은 단순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것이 아니었다. 저 친밀함, 저 편안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저 은밀한 눈빛, 그것은 연인들의 것이었다. 태은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질 뻔했다. 시끄럽던 호텔 로비의 모든 소음이 멀리서 들려오는 이명처럼 변했다. 그녀의 시야는 오직 저 두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터널처럼 좁아졌다. 속이 메스꺼워지고 현기증이 났다. 그녀는 들키지 않기 위해 반사적으로 메뉴판 뒤로 얼굴을 숨겼다. 재혁과 윤서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그녀의 테이블 옆을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지나갔다. 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대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충격이 가시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우며 아주 깊은 고통이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가 된 것 같은 처절한 배신감이었다. 나 혼자만 모르고 있었구나. 그녀의 머릿속에서 제목의 그 문장이 비수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기억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생겨났던 남편의 미팅과 부모의 학원 수업, 자신이 그들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잘 짜인 한 편의 연극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자 가장 불쌍한 피해자였다. 커피는 그녀의 앞에서 완전히 식어 있었다. 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만들어진 인형처럼
뻣뻣하고 기계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제의 그 따뜻하고 순진했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의 안에서 차갑고 분석적인 또 다른 자아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호텔을 걸어 나왔다.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졌다. 연극은 끝났다. 이제 이 배신이라는 이름의 막장 드라마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새로운 비극으로 연출할 시간이었다. 두 명의 어리석은 주연 배우들은 자신들이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는 아직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대훈은 그녀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다. 여보, 다녀왔어요. 고객 미팅에서 돌아온 남편 한재혁이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아내가 오늘 오후에 호텔 로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태연하게 거짓말을 이어갔다. 친구는 잘 만났어. 무슨 얘기했어? 아니, 친구한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냥 혼자 커피만 마시다 왔어. 대우는 완벽한 아내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남편의 사소한 표정 변화와 그의 옷에 희미하게 밴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눈썹을 놓치지 않고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녀가 직접 연출할 잔인한 복수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그녀의 연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그의 지갑을 열어 오늘 오후에 결제된 호텔 카페의 영수증을 찾아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공동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했다. 그녀의 예상이 맞았다. 지난 몇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바로 그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정확히 2인분의 식사가 결제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밀회는 실수가 아닌 하나의 루틴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그녀는 남편에게 덫을 놓았다. 여보,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괜찮아요. 민우 유치원에서 학부모님들끼리 점심 식사 약속이 잡혔는데 아빠들도 오시면 좋겠다고 해서요. 재혁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어떡하지? 대훈아, 나 다음 주 수요일에도 그 고객 미팅 있는데 정말 중요한 미팅이라 뺄 수가 없어. 미안해. 당신 혼자 다녀와야겠다.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능숙하고 자연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학 시절 그녀와 함께 연극판을 휩쓸었던, 지금은 잘 나가는 무대 감독이 된 친구 소연이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너진 세상을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소연은 분노에 차 욕설을 내뱉었다. 그 개자식들,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그녀는 곧 냉정한 기획자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래서 내 계획은 뭐야? 정다은, 이 막장 드라마의 3막은 어떻게 쓸 생각인데 설마 그냥 이혼하고 끝낼 건 아니지. 내 성격에 소연은 그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아니, 대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나는 그냥 이 연극을 끝낼 생각이 없어. 나는 이 연극의 감독으로서 두 주연 배우에게 가장 비참하고 가장 굴욕적인 엔딩을 선물할 거야. 모든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계획을 들은 소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는 이내 짜릿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너답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출가 정다운. 좋아. 내가 내 복수극의 무대 감독이 되어줄게. 조명, 음향, 특수효과까지 뭐든 말만 해. 든든한 아군을 얻은 다운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차와 사무실에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대화를 24시간 감청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그들의 비밀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남편 재혁과 보모 윤서는 재혁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투자 정보를 빼돌려 비밀리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모은 돈으로 곧 해외로 도피하여 그들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다연의 신뢰와 사랑뿐만 아니라 그녀와 아들 민우의 미래까지도 훔치려 했던 것이다. 모든 증거는 수집되었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대우는 자신의 노트북에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었다. 파일의 이름은 커튼콜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배신자들의 마지막 무대를 가장 화려한 지옥으로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정대훈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계속될수록 그녀는 자신이 서 있는 세상이 얼마나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의 차에 설치해둔 도청 장치를 통해 남편과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야, 한재혁, 너 아직도 그 보모 윤서랑 만나냐? 대단하다. 대단해. 재수 씨한테 안 들킨 게 용하다. 용해. 친구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가득한 웃음이 섞여 있었다. 조용히 해. 임마. 듣는 사람 있겠다. 남편은 그렇게 대답하며 친구와 함께 낄낄거리고 있었다. 대은의 심장이 바닥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남편의 친구, 그녀 역시 자신의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들 부부의 가장 가까운 지인이었다. 그런데 그 역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녀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다정한 친구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재편집되기 시작했다. 몇 달 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 친구가 그녀에게 던졌던 의미심장한 농담. 대훈아, 남편 너무 믿지 마. 남자는 다 똑같아.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던 그 말이 이제는 비겁한 경고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가끔 자신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던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혹은 등 뒤에서 그녀의 불행을 구경하거나 동정하거나 혹은 비웃고 있었다. 나 혼자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제목의 그 문장이 그녀의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과 부모, 두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세상 전체에게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지독한 고독감 속에서 그녀는 더욱더 냉철해졌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아군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다. 그녀의 조사는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넘어 그들의 범죄 계획의 핵심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그들의 마지막 계획을 알아냈다. 남편 한재혁은 자신의 펀드 매니저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거대 기업의 미공개 인수합병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보모 윤서는 자신의 차명 계좌를 통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주식 부당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한탕, 바로 재혁의 회사가 주최하는 연말 가족 동반 자선 갈라 디너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날 저녁
모든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는 동안 그들은 마지막으로 가장 큰 규모의 내부자 거래를 실행하고 다음 날 새벽 모든 돈을 챙겨 아무도 모르게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다. 대우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시시한 복수였다. 그들은 그녀의 삶을 하나의 거대한 막장 드라마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 드라마의 마지막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연출해야만 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그녀는 그들의 마지막 범죄의 무대인 가족 동반 자선 갈라 디너를 자신의 복수극을 위한 완벽한 무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곳에는 이 연극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모일 것이었다. 자신의 남편, 그의 정부, 그리고 그들의 비밀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비겁한 친구들까지. 대우는 자신의 노트북에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복수극의 작가이자 연출가이자 그리고 주인공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갈라디노의 초대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파티 초대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자들이 맞이할 그들 인생 최악의 비극, 그 마지막 막의 프리미어 티켓이었다. 남편 회사의 연말 자선 갈라디노, 그 행사가 열리는 곳은 바로 두 사람이 매주 수요일마다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었던 바로 그 호텔의 그랜드 볼룸이었다. 정다운은 그들의 추악한 무대를 그들의 심판을 위한 가장 완벽한 무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남편의 팔짱을 낀 채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행복한 아내의 모습으로 연회장에 들어섰다. 남편 한재혁은 자신의 성공과 아내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기 바빴다. 그의 지인 자격으로 파티에 참석한 부모 윤서와 그는 사람들 몰래 곧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담긴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다운의 차가운 눈빛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 회사의 대표가 올해의 우수사원으로 한재혁을 호명했다. 그는 아내 대운과 함께 무대 위로 올라섰다. 이 모든 영광을 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해준 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재혁은 다운을 끌어안으며 위선적인 연설을 했다. 하객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바로 그때였다. 사회의 목소리와 함께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 회사의 가족 친화적인 가치를 홍보하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직원들의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흘러나왔고 재혁과 다운 그리고 아들 민우의 사진이 가장 마지막에 가장 크게 장식되었다. 재혁이 가장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는 순간 영상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멈췄다. 그리고 화면은 차가운 흰색 글씨가 박힌 검은색 화면으로 바뀌었다. 특별기획 한재혁 부장의 은밀한 수요일. 연회장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재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공포에 질려 아내를 돌아보았다. 대우는 아주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로 그를 보고 있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장난 그만해. 그가 소리치며 기술팀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스크린 위에서 다운이 연출한 마지막 비극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장면은 달력이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수요일 날짜가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날짜에 맞춰 바로 이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결제된 카드 내역과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다정하게 내리는 재혁과 윤서의 CCTV 영상이 몽타주처럼 흘러나왔다. 그 언니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바보라고.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비밀스러운 통화 내용이 고요한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스크린과 무대 위에 서 있는 재혁, 그리고 객석에 앉아 사색이 된 윤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재혁이 경쟁사에 회사의 기밀을 넘기고 돈 가방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소리쳤고 손가락질했다. 회사의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재혁은 무대 위에 주저앉아 자신의 무너진 세상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윤서는 출구로 도망치려 했지만 분노한 다른 아내들에게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대우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그리고 하객들을 향해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으로 특별 기획을 마칩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옥을 만들어낸 그 무대 위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여왕과도 같은 위엄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그녀의 복수극은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완벽한 비극으로 그렇게 막을 내렸다. 갈라 디너에서의 폭로는 한재혁과 오윤서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다음 날, 재혁은 회사에서 즉시 해고되었다. 그가 저지른 산업 스파이 행위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스캔들은 그가 업계에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의 집안 역시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한 그를 외면했다. 그는 아내와 직장, 그리고 가족까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오윤서 역시 유치원에서 해고되고 기업 정보 유출의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녀의 젊음과 미모를 무기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치려 했던 그녀의 욕망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시키는 덫이 되었다. 며칠 후 대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혁과 마지막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앞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재혁은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다. 그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다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뒤였다. 우리의 연극은 이제 끝났어요. 그녀는 차갑게 말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했다. 재혁은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실패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다은의 곁에는 그녀의 편에 서주었던 유일한 친구 소연이 남아 있었다. 정말 대단하다. 정다은, 통쾌하긴 한데 후회는 없어. 소연의 질문에 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다. 후회 아니.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 소연아, 그들은 내 인생을 그들 마음대로 각본을 쓰는 막장 드라마로 만들었지. 나는 그냥 내 손으로 직접 그 드라마의 엔딩을 연출했을 뿐이야. 내 인생이라는 무대의 마지막은 내가 직접 감독해야 하니까. 소연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말했다. 그래, 너는 그런 애였지. 무대 위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냉철하고 완벽했던 연출가. 이제 다시 돌아와. 대훈아,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저런 놈들 옆이 아니라 바로 무대 위야. 너에게는 이제 세상에 들려줄 진짜 이야기가 생겼잖아. 친구의 그 한마디가 다은의 마음속에 잊고 있던 열정을 다시 일깨웠다. 그녀는 거짓으로 가득 찼던 강남의 넓고 차가운 아파트를 처분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대학로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고 낡은 소극장 하나를 임대했다. 그녀는 극단에 수요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신에게 가장 끔찍한 배신의 날이었던 그날을 이제는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연극을 위한 배우 오디션을 열었다. 그녀가 직접 쓴 한 여자의 배신과 재탄생에 대한 이야기였다. 오디션장에는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젊고 열정 넘치는 배우들이 모여들었다. 어느 날 밤, 대우는 텅 빈 소극장의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공간은 낡고 먼지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화려한 호텔 볼룸보다도 더 희망차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자신이 직접 쓴 희곡 대본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객석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비어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이야기에 함께 울고 웃어줄 관객들로 가득 차게 될 그곳을 그녀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낡은 인생의 막은 내렸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직접 연출하는 그녀 자신의 인생, 그 두 번째 막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1년 후, 대학로의 작은 소극장, 수요일. 그곳은 대한민국 연극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정대훈이 직접 쓰고 연출한 극단 수요일의 창단 공연. 수요일 오후는 평단과 관객의 만장일치의 극찬을 받으며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연극은 한 여자의 배신과 상처, 그리고 재탄생을 다룬 이야기였다. 많은 관객들은 그저 잘 만들어진 한 편의 통속극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무대 위에는 대훈이 자신의 피와 눈물로 써내려간 그녀 자신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배우들은 관객들의 환호에 연출가인 정다운을 무대 위로 불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성공에 기생하던 이름 없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석자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연출가 중 한 명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그녀는 관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킨 자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다. 공연장 로비, 그녀의 아들 민우가 엄마, 최고를 외치며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곁에는 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던 친구 소연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전남편 한재혁은 모든 재산을 잃고 업계에서 퇴출당한 뒤 지방의 한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의 대가를 평생에 걸쳐 치르게 될 것이었다. 며칠 후 극단 수요일의 연습실. 다효는 자신의 두 번째 작품을 위해 젊은 신인 여배우와 마주 앉아 있었다. 여배우는 어려운 감정 연기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대우는 과거의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배우의 감정을 지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가 자신의 내면에서 진짜 감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왔다. 내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 너의 진실을, 그럼 관객들도 너를 믿게 될 거야. 그녀는 이제 다른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멘토이자 연출가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대우는 텅 빈 극장에 홀로 앉아 있었다. 무대 위에는 어둠을 밝히는 작은 고스트라이트 하나만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한때 그녀는 다른 사람이 멋대로 쓴 잔인한 연극의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무대를 만들고 자신의 각본을 쓰고 자신의 이야기를 연출하는 자기 인생의 유일한 감독이었다. 그녀는 텅 빈 무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열정과 자신감,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고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그 어떤 무대보다도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